경찰서 계단을 내려오는 무희의 얼굴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수갑에 찬 손목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억울해요. 억울하다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석호가 먼저 와서 애걸복걸했다고요. 장모님이 돈 많다고 등기도 깨끗하다고. 하지만 경찰관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내가 먼저 장모 이용하자고 했잖아. 왜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냐?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의 치밀했던 계획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배영이가 청춘 미장원의 유리문을 열었습니다. 30해 동안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죠. 문 앞에 놓인 고무 발판을 탁탁 털어내니 먼지가 아침 햇살에 날려갔습니다. 옆 떡집에서 사장님, 오늘도 파마 대박이요. 하고 손을 흔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들어 더욱 깊이 느끼고 있었죠. 미장원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파마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냄새를 싫어하지만 영희에게는 삶의 향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트로트 라디오를 켜니 옛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나비야 잠깐 머물다 가는 것. 영희는 흥얼거리며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닦고 파마 의자에 먼지를 털고 빗과 가위를 가지런히 정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루가 편안했죠. 머리카락만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도 다듬어져요. 영희가 늘 손님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머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죠. 시집살이 고생담부터 자식 걱정까지 영희는 묵묵히 들어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영희는 올해 68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꼿꼿한 성격으로 평생을 살아왔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우며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 수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을 때가 가장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 강수진이 38인데 아직 결혼 생활이 불안정했어요. 처음엔 은행 창구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결혼 후 그만두었죠. 사위 강석호는 사업한다고 나섰다가 빚만 잔뜩 만들어 왔습니다. 남자는 허리로 사는 법이야. 말로만 사는 거 아니야. 영희가 속으로 중얼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석호를 볼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큰 소리만 치고 실속은 없는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죠. 오후 3시쯤 단골 할머니가 파마를 하러 오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장사는 어때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예전만 못하죠. 젊은 사람들은 다 시내 미용실로 가니까요. 실제로 매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네에 프랜차이즈 헤어샵들이 생기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게다가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가위질을 하다 보면 어깨가 결렸죠. 해질 무렵 마지막 손님의 파마를 마치고 라디오 볼륨을 낮추는데 시장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재개발 추진 관련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게시판에 다가가 자세히 읽어보니 보상금, 이주, 철거 같은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이 골목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30년을 지켜온 이곳이, 추억이 쌓인 이 공간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며 영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개발 소식도 걱정이고 줄어드는 매상도 걱정이었어요. 사위는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딸은 고생만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다시 빚을 들었습니다. 뿌리부터 차근차근, 늘 하던 대로. 그녀의 마음속 다짐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영희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미장원에 불을 끄고 나오면서 영희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떡집, 반찬가게, 철물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어요. 이웃들과 서로 안부를 묻고 작은 농담을 주고받는 것도 일상의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작은 소망을 품으며 영희의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수진과 석호가 미장원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으려던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날씨에 나왔어? 석호가 우산을 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가게 매상도 줄고 몸도 성치 않다면서요. 그래서 좋은 분을 소개해드리려고요. 영희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좋은 분이라니? 지인이 무당인데. 정말 영험해요. 재개발 문제도 앞으로 생길 소송도 길이 보인대요. 석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표정이 굳었어요. 우리가 지푸라기라도 잡게 생겼니? 그런 허황된 소리 믿고 살 만큼 한가하지 않아. 수진이 어머니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엄마, 그냥 한번 만나보기만 해도. 안 돼.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걸로 의지하다니. 그날 밤 영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걱정, 매상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죠. 다음 날 오후 영희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검은 정장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런데 묘하게 서늘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무희라고 합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영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파마 하시러 오셨나요? 무희는 대답 대신 가게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감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서늘해요. 물기운이 막혀 있고. 무희가 파마의자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원혼이 저기 앉아 계시네요. 영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손님, 여긴 파마약 냄새 말고는 앉아 있는 게 없어요. 장난 그만하시고 볼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무희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섬뜩했어요. 사장님,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희가 갑자기 영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해가 1987년이죠. 그해 가을 장롱 속에서 비단 보자기 하나를 잃어버리셨죠? 영희의 손에서 빗이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정말로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기억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아끼던 분홍색 비단 보자기가 사라진 걸 발견했었죠. 분명히 장롱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날부터 사장님 기운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보자기에는 어머님의 한이 서려 있었거든요. 생전에 못다 한 말씀이 있으셨을 거예요. 영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파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로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남편도 아프기 시작했고 가게 일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거짓말. 영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건 우연이야. 무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장롱 본래 자리에 어머님이 감춰둔 돈이 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사라졌죠. 그날부터 집안에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어머니가 몰래 모아둔 돈이 장롱 뒤편에 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없어졌었죠. 도둑이 들었나 싶어 신고까지 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남편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영희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무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못다 한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막힌 기운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마기만 치면 됩니다. 영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걸 믿으면 안 된다는 이성과 혹시나 하는 마음이 싸우고 있었어요. 재개발로 가게를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면 되나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엔 간단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10만 원 정도면 충분해요. 영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0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밖에서 빗소리가 더 세게 들려왔습니다. 영희의 마음도 빗방울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럼 한 번만 해보죠.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희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현명한 선택이세요. 내일 저녁에 간단한 의식을 해드릴게요. 다음 날 해질 무렵 무희가 작은 가방을 들고 미장원에 왔습니다. 가방에서 흰 촛불 몇 개와 굵은 소금, 작은 방울을 꺼냈어요. 생각보다 소박한 준비물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꺼주세요. 무희가 말했습니다. 미장원이 어둠에 쌓이자 무희가 촛불을 켰습니다. 촛불이 거울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무희는 가게 내 모서리에 소금을 뿌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딸 영희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막힌 기운을 풀어주세요. 무희가 방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들어주실까?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니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희가 영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딸아, 걱정 마라. 곧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의식은 30분 정도 계속되었고 무희는 조용히 촛불을 끄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기운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며칠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무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10만 원을 건네며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믿어보세요. 어머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전부터 안 오던 단골 할머니가 갑자기 미장원을 찾아온 거예요. 사장님, 어제 꿈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이 미장원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할머니는 파마와 커트까지 하며 오랜만에 큰 돈을 썼습니다.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장 상인회장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영희 씨, 다음 주에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무료 미용 봉사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시장에서 가장 실력 좋은 미용사가 영희 씨라고 추천했거든요. 영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무료 봉사지만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게다가 이런 일은 입소문을 타서 새로운 손님들을 불러올 수도 있었죠. 저녁에 수진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응, 이상하게 손이 가벼워졌어. 어제 그 무당 선생님이 뭔가 해준 것 같아. 영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석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의 선생님 말씀이 맞았죠? 벌써 효과가 나타나네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신기해. 그분이 또 뭐라고 하던가. 석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굿을 한 번 더 하시면 재개발 운도 완전히 트고 앞으로 생길 소송도 피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참에 보증보험도 들어두시면 더 안전하다고요. 영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험? 그게 뭐야? 석호가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혹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미리 보증보험을 들어두면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내준대요. 서류상 보증일 뿐이고 잠깐 담보만 잡히는 건데 바로 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의아해했습니다. 엄마한테 무슨 소송이 있다고 그런 보험을 들어? 석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재개발 지역에서는 보상금 문제로 소송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미리 대비하는 게 좋죠. 제가 다 알아봤어요. 영희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려운 말들이라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석호가 자신을 위해 이런저런 알아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 영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보험료는 거의 안 들고 서류만 작성하면 됩니다.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석호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석호가 가져온 서류를 보았습니다. 복잡한 한자와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어요. 석호가 하나하나 설명해줬지만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만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석호가 말했습니다. 영희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 연달아 일어난 좋은 일들을 생각하니 무희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고마웠어요. 그럼 도장 찍을게. 영희가 말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석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잘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영희는 몰랐습니다. 방금 찍은 도장으로 자신의 미장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석호가 화장실에서 무희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고모, 1차 완료. 장모님 반응 아주 좋아요. 다음 단계 진행하세요. 밤이 깊어가는 미장원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희가 내일의 희망을 품고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 상인회에서 돌린 안내문 때문이었어요. 재개발 추진위원회 긴급 공지 마이너스 우리 구역 우선 협상 대상 선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영희는 떡집 할머니와 함께 게시판 앞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안내문을 읽었어요. 3개월 내 보상금 협상 개시, 상가명도 일정, 임시 이주 대책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되는군요. 옆에서 철물점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구체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상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무희가 미장원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사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사장님 들으셨죠?
재개발 소식 말이에요. 무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침에 안내문 봤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무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막이 풀리니까 흐름이 온다고요. 어머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희는 정말 신기했어요. 무희가 의식을 해준 후로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복지관 봉사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새로운 단골 손님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무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대굿을 하셔야 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대굿이요? 지난번과는 다른 건가요? 네, 훨씬 큰 의식이에요. 어머님의 한을 완전히 풀어드리고 재개발 보상금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열어드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작은 막이었다면 이번엔 진짜 큰 길을 여는 거예요. 영희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미장원을 차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금액이 좀 큽니다. 무희가 종이를 꺼내 영희에게 건넸어요. 영희가 종이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적힌 숫자가 너무 컸어요. 이게 얼마예요? 300만 원입니다. 대굿은 정성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재물도 많이 준비해야 하고 특별한 도구들도 필요해요. 영희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 돈이면 가게를 새로 꾸미고도 남을 돈이에요. 너무 비싸요. 무희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지금까지 효과를 보셨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시면 어머님의 한이 다시 맺힐 수도 있어요. 그때 석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희 선생님과 얘기 중이셨네요. 석호야, 대굿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그랬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석호가 무희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만 하면 끝이에요. 재개발 보상금 생각해 보세요. 몇 억이 들어올 텐데 300만 원이 뭐 대수인가요? 그렇긴 하지만 영희가 망설였습니다. 제가 대출 알아볼게요. 지난번에 보증 서류 작성해 두셨으니까 은행에서 바로 나올 거예요. 석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그때 미장원에 들어왔어요. 무희와 석호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하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석호가 설명했어요. 대굿 비용 얘기 중이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큰 의식을 하시면 재개발 운이 완전히 트신다고. 수진은 말없이 무희와 석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석호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당일에 적극적이었나요? 평소에는 그런 걸 믿지도 않던 사람인데 말이에요. 엄마, 이런 걸로 너무 많은 돈을 쓰시는 것 같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희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따님, 어머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오셨잖아요. 이번 한 번은 어머님을 위해서 해드리세요. 영희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효과가 있었어. 지난번 의식 후로 손님도 늘고 좋은 일만 생겼잖아. 수진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호와 무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석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 재개발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시던데. 무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다음 주까지는 해야 해요. 그 이후로는 기운이 흐려져서 효과가 떨어져요. 영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300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무희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재개발 보상금도 기대되고요.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무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SNS 계정이 나왔어요. 프로필을 살펴보던 중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석호의 계정과 서로 좋아요를 누른 흔적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상해. 둘이 언제부터 알던 사이였지?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몇 달 전부터 서로의 게시물에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석호가 무이를 어머니에게 소개하기 훨씬 전부터 말이에요. 그 시각 시장 골목 끝 24시간 편의점에서 누군가 복사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공식 기관의 직인이 없었고 연락처도 휴대폰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복사를 마친 사람은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걸음걸이가 왠지 익숙해 보였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무희의 대굿을 받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꼈어요. 석호가 알아봐준 대출로 300만 원을 마련해서 의식을 치렀고 무희는 이제 모든 게 잘 풀릴 거예요 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었죠. 재개발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상인회에서는 보상금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영희는 새로운 곳에서 더 좋은 미장원을 차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우편함에 두꺼운 등기 우편이 들어있었어요. 발송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무슨 일일까 싶어 서둘러 봉투를 뜯었습니다. 근저당권 실행 예정 통지서, 임의경매 개시 결정문이라는 무서운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청춘미장원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영희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당장 가게로 와. 큰일 났어. 수진이 헐레벌떡 달려왔을 때 영희는 파마의자에 털썩 앉아 등기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걸 봐. 가게가 경매에 넘어간다는데.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은 은행 창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법률 서류를 읽는데 어느 정도 익숙했어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건 잠깐 보증이 아니에요. 가게에 근저당이 잡혀 있고 대출금이 3개월째 연체됐다고 나와 있어요. 영희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보증만 서준다고 했는데. 수진이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엄마, 여기 보세요. 대출 원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차용자 이름이 강석호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영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때 마침 석호가 미장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벌떡 일어나 석호를 붙잡았습니다. 야,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 가게에 근저당을 잡았다고. 석호가 눈을 피하며 더듬거렸어요. 장모님. 오해예요. 무희 선생님이 모든 걸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선생 하지 마. 영희가 소리쳤습니다. 나를 속인 거야, 안 속인 거야? 석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업 자금이 급해서 잠깐만 빌리려고 했는데.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엄마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몰래? 수진아,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망하면 우리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잖아. 석호가 변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석호가 잠든 후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함을 뒤져보다가 무희와의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고모, 다음 주에 잔금 받아요. 프랜차이즈 계약서 준비해두세요. 석호야, 수고했다. 엄마 장모 반응이 좋아서 일이 순조롭게 풀렸네. 이번 건으로 우리도 이제 큰 사업 시작할 수 있겠어요. 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희와 석호가 고모와 조카 사이였다니.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진이 잠에서 깬 석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신 일어나요. 석호가 부스스 일어나더니 수진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당신 우리 엄마를 미천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수진이 휴대폰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석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그걸 무희가 당신 고모라고 처음부터 다 짜고 친 거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호가 바닥에 털썩 앉으며 울먹였어요. 수진아, 나도 살려고 그랬어. 사업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했겠어. 그래서 우리 엄마를 속인 거예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을 이렇게 속인 거라고요? 무희 고모가 처음에 제안했어. 장모님이 돈도 있고 부동산도 깨끗하다고. 잠깐만 빌리고 갚으려고 했는데 석호가 변명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정말 최악이야. 엄마한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미장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파마의자, 오래된 드라이기, 칠이 벗겨진 거울. 30년을 함께해온 모든 것들이 곧 사라질 거라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 손이 사람들 마음을 다듬어줬다고 믿었는데 정작 내 마음은 누가 다듬어주지? 영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와서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봤어요. 영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순진했어. 밖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 소음이 들려왔어요. 떡집 할머니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상인들의 호객소리. 하지만 영희에게는 모든 것이 이별의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영희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3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된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영희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무희가 어떻게 자신만 아는 비밀을 알았는지, 왜 하필 그때 나타났는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새벽 5시 영희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복수보다는 회복이지.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해. 영희가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장 상인의 사무실이었어요. 회장님과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일했던 박동식 씨가 계셨습니다. 영희 씨,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에요? 박동식이 물었습니다. 영희가 재개발 안내문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이 문서 좀 봐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박동식이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공식 직인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연락처. 구청 번호가 아니라 개인 휴대폰 번호잖아요. 정말요? 영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박동식이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영희 씨, 큰일입니다. 우리 구역은 재개발 대상지가 아니래요. 이 안내문은 완전히 가짜예요. 영희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기죄는 물론이고 공문서 위조까지 해당됩니다. 바로 신고하셔야 해요. 영희가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신고할 거야. 그리고 나 혼자 당한 게 아닐 거야.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봐야지. 영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수진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더 이상 그 사람 편 안 들 거예요. 이혼할래요. 수진아. 영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영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무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사장님, 마지막 정리 의식이 필요해요. 오늘 저녁 8시에 만나요. 장소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이번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한 후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 딸도 같이 갈 거예요. 무희에게서 금세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이죠. 가족이 함께하면 더 좋아요. 영희가 바로 경찰서 경제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잡을 수 있나요? 신고 접수하고 증거 수집 도와드릴게요. 위험하니까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오후에 영희는 시장 상인들과 비공개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무당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으로요. 놀랍게도 여러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 무당한테 돈 냈어요. 100만 원. 저는 200만 원 털렸습니다. 똑같은 수법이에요. 재개발 얘기하면서 큰 의식하자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더욱 분노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을까요? 저녁 7시, 영희와 수지는 무희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외진 곳에 있는 낡은 건물의 지하였어요. 엄마, 무서워요. 수진이 영희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경찰이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어. 영희가 딸을 안심시켰어요. 건물 지하는 창고를 개조한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붉은 보자기, 북 촛불, 여러 액자들이 어둠 속에서 으스스하게 보였어요. 무희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오셨네요. 오늘 마지막 의식이에요. 석호도 구석에 서 있었어요. 영희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희가 소리쳤습니다. 영가야, 이제 모든 한을 풀고 저 세상으로 가거라.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무희는 춤을 추며 온갖 주문을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출입문이 벌컥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무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북채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영희가 앞으로 걸어나가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무당님, 제 어머니 영가가 아니라 제 돈이 여기 갇혀 있었네요. 한켠에서 석호가 허둥지둥 도망치려다가 넘어졌어요. 수진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 마지막까지 엄마를 팔아먹을 거예요? 석호가 울먹이며 변명했어요. 수진아, 나도 고모한테 끌려서. 처음엔 정말 잠깐만. 무희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끌려서? 웃기지 마.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장모 등기 깨끗하다. 돈도 있다고. 형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흔들었습니다. 허위 재개발 안내문 제작, 무허가 대출 알선, 사기 및 공동정범 혐의로 모두 연행합니다. 영희가 마지막으로 무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 마음은 굿으로 푸는 게 아니라 사람이 풀어야 하는 거였어요. 무희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진 듯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석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어요.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앞으로만 봐요. 영희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 후 영희는 경찰서에서 나오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무희와 석호의 추악한 진실이 모두 드러났어요. 무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수십 명을 속인 상습범이었고, 석호는 사업 실패 후 고모와 손잡고 장모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수진이 어머니 팔을 부축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속이 시원해. 영희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수지는 어머니의 강인함에 새삼 놀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분이 이렇게 씩씩해지다니. 경찰서를 나와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는 예전 동사무소 직원 박동식을 만났습니다. 영희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동식이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근저당 무효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대요. 사기로 맺어진 계약이니까 원상 회복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그럼 가게를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게다가 피해자들이 많아서 집단 소송으로 진행하면 더 유리하고요. 수진이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다행이에요. 그날 오후 영희는 오랜만에 미장원 문을 열었어요. 며칠 동안 닫혀있던 가게 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익숙한 파마약 냄새가 여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는데 떡집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시장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고마워요. 이제 괜찮아요. 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머리 좀 해주세요. 며칠 전부터 예약하고 싶었는데 가게가 문을 닫아서. 영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찾아주는 손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럼요. 정성껏 해드릴게요. 할머니의 머리를 감기며 영희는 생각했어요. 그동안 남에게 의존하려고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무당의 굿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정성으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장님, 손길이 예전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사람 마음 다루는 법을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혼 서류 접수했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힘들었지? 아니에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동안 왜 이렇게 살았나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복지관에서 행정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하려고요.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영희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찾은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그래, 늦은 게 아니야.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 그날 밤 영희는 복지관 관장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영희 씨, 부탁이 있어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금융 사기 예방 강의를 해주실 수 있나요? 직접 경험하신 분이 말씀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영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치욕스러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하려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네, 하겠어요.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요. 며칠 후 영희는 복지관 강당에서 어르신들 앞에 섰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미장원을 운영해온 배영희입니다. 오늘 부끄러운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영희는 자신이 당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떤 심리를 이용당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도장은 손끝에서 찍지만 결정은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급하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강의가 끝난 후 여러분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저도 비슷한 유혹을 받고 있었거든요. 영희는 비로소 자신의 아픈 경험이 의미 있는 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강해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요. 수진아,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영희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미장원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봤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더 강해 보이고 더 지혜로워 보였어요. 내가 나를 다듬는 일, 그게 제일 먼저였구나. 영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장의 야경이 보였어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고 있는 가게들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곳이 여전히 자신의 터전이고 새로운 시작의 무대라는 걸 느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청춘미장원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청춘미장원 1988이라고 영희가 직접 붓글씨로 쓴 간판이었습니다. 1988년 이 가게를 처음 열었던 해를 기념해서 말이에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자 오래된 드라이기들이 닦여서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거울도 피카피카하게 광이 났고 파마의자들도 새 커버를 씌워서 산뜻해 보였어요. 재개발 소문은 완전히 거짓으로 밝혀졌고 시장은 오히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새롭게 단장되고 있었습니다. 골목 곳곳에 예쁜 간판들이 새로 달리고 젊은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어요.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나와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청에서 주최하는 시민안전지킴이 워크숍에서 전문 강사로 나서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는 단순한 피해 사례 공유를 넘어서 체계적인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바쁘시겠네요. 떡집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셨어요. 네, 오늘은 공무원들한테 교육해야 해서요. 영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영희는 서울시 여러 구청과 경찰서에서 공무원 대상 교육을 했어요. 피해자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영희의 강의는 이론 중심의 다른 교육과는 차별화된 생생함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수진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미장원에 들어왔어요. 복지관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한 지 4개월째였는데 요즘은 상담 심리학 석사과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워크숍 자료 다 준비됐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이번엔 역할극도 넣었어. 사기꾼 역할과 피해자 역할을 나눠서 실제 상황을 연출해보는 거야. 영희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전문 강사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발전하실 줄 몰랐어요. 수지는 어머니의 변화에 계속 놀라고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사기에 당한 피해자였던 분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교육자가 되다니요.
점심 무렵 복지관 관장님이 직접 미장원을 찾아오셨어요. 영희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복지관 직원 대상 특강을 요청했어요. 영희 씨의 교육 프로그램을 표준 모델로 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자리에서요? 영희 씨만큼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하는 분이 없어요. 피해자 심리부터 사기 수법, 예방법까지 완벽하게 체계화하셨잖아요. 실제로 영희의 교육을 받은 기관들에서는 사기 신고 접수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수진이 점심을 사들고 왔어요. 엄마, 제가 오늘 상담 케이스 중에 엄마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었는데? 무속인한테 속아서 집을 잃을 뻔한 분이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저희가 개입할 수 있었는데 엄마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정말 용기를 얻으시더라고요. 영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니. 수진아, 내가 상담 일을 정말 잘하는구나. 석사 과정도 꼭 합격하고. 네, 엄마처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제 롤모델이에요. 오후 2시, 영희는 시청 대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각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들과 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들 50여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기 예방 전문 강사 배영희입니다. 영희가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전문가로 소개받고 있었어요. 오늘은 사기꾼의 심리 조작 기법과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넘기며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사기꾼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지, 어떤 언어 기법을 사용하는지, 공무원들이 신고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이제 역할극을 해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사기꾼 역할을 맡아주세요. 실제 상황을 연출해보니 참가자들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어떤 말에 넘어가게 되는지, 어떻게 의심해야 하는지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생생한 교육이었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울 때와는 차원이 달라요. 한 경찰관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엄마 강의 듣는 사람들이 전국에 있잖아요. 과분한 말이야. 그냥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저녁 무렵 미장원으로 돌아와 마지막 손님을 받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유튜브에서 강의 영상 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요즘 이상한 분한테 돈을 주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영희는 그 자리에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줬어요. 온라인으로도 자신의 경험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 영희가 하루를 정리하고 있는데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시청 교육 후기가 벌써 공무원 카페에 올라왔어요. 최고의 교육이었다는 댓글이 가득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유명해져도 되나 싶네. 당연하죠. 엄마만큼 진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이 어디 있어요? 영희는 거울을 닦으며 자신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에서 전문가로, 도움받는 사람에서 도움 주는 사람으로. 내가 나를 다듬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듬어주는 일. 둘 다 소중하구나. 영희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스피커에서 경쾌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파마향 냄새와 함께 옆집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들이 섞여 골목 특유의 정겨운 향기를 만들어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 이겨낸 것 같아요. 수진이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응, 뿌리부터 차근차근. 우리 가게도 우리 마음도. 골목은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두 사람의 새로운 삶도 활짝 꽃 피우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상처는 치유의 힘이 되었어요. 미장원의 불을 끄고 나서며 영희는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하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